현재 푸틴과 김정은의 관계는 실제로 어떤가요? 북한과 러시아 관계는 아주 예전에는 그냥 서먹서먹한 관계, 그냥 냉랭한 관계 이렇게 쭉 왔어요. 김정은 체제가 출범해서도요. 김정은 체제는 2011년에 출범했고 쭉 오다가 아주 행운의 시기를 맞은 적이 있어요. 바로 러우 전쟁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면서 이때 뭐 세계가 규탄한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아는데 세계가 규탄했죠. 유엔에서도 규탄했고 이게 어디 선 내밀 데가 없었는데 북한에다 내밀었어요. 김정은에겐 아주 정치절명의 기회였죠. 이게 처음부터 김정은이는 러시아 이게 지원해서 뭘 염두에 뒀냐면은 사람을 염두에 뒀어요. 포탄 넘긴다. 이거는 그냥 껌값이고 사람이 돈이거든요. 포탄 몇만 발 가도 사람 값이 더 비싸요. 그건 아무 전쟁이나 같아요. 뭐 러우 전쟁뿐 아니고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전쟁 중에 파병 값하고 무기 값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한 10배나 차이 나요. 대략. 그러면은 김정은에게 왜 이게 허적했어요? 김정은 돈이 그리운 사람 아니에요. 그 돈이 뭐예요? 북한 통치하는 데서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독재자니까 더 필요하잖아요. 선물도 주고 자기 체제를 공고하려면은 엄청난 시설이 장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돈이에요.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푸틴의 그런 제안에 쌍서를 들었고 김정은이가 이제 쉽게 움켜했죠. 그래가지고 파병을 먼저 했죠. 파병을 비공개했는데 그게 6개월 뒤에 파병했다는 사실을 김정은이가 이제 직접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실토했고 그 전에 우리 국정원이 자료에 하면 16,000명이 파병되었고 거기서 전사자가 수천 명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북한 당국에서는 한 1,000명, 북한 당국은 그런 거 방글지 않았는데 어쨌든 김정은이가 전사자들에게 훈장 박아주는 걸 보고 뭐 100명, 그다음 또 중서 주는 사람들에게 또 수십 명 해서 우리가 보건대 그냥 수백 명 정도로 알고 있지 북한은 정확한 숫자를 안 밝혔어요. 그 북한은 안 밝혔지만 우리가 추측해 본 데는 수천 명은 나왔어요. 전사자가 16,000명 중에서 한 제가 봐도 1, 2천? 그 이상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몇백 명만 그렇게 김정은이가 노동당 본부총사에서 저거 영정사진에다가 이거 영웅 메달을 다 하나씩 박아줬거든요. 김정은이가. 이 사람들은 죽기를 전사하는 순간을 아주 북한 말로 표현하면은 영예롭게 전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김정은 장군님 만세 하고 외쳤다든지 그 김정은이 배지를 뭐 품고 자폭했다든지 또 그 북한에 뭐 당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거를 품에 안고 전사했다든지 어쨌든 타인의 모범이 될 만하게 김정은에게 충성을 표현하는 그런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모두 영웅칭호를 준 거예요. 즉 말하면은 일반 그냥 가다가 뭐 포탄 맞고 죽은 거 이런 것까지 다 하려면 그 1,000명 수명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해요? 안 하지. 그러니까 딱 표본적인 사람들만 그렇게 영정사진에다가 김정은이가 다 사진을 이렇게 그걸 매달하면서 이제 주민들에게 그걸 보라는 거죠. 보면서 뭘 느끼겠어요? 우리 아들이든 누구든 전쟁터에서 죽으려면 저렇게 죽여야 되네. 김정은 만세를. 공화국 만세, 노동당 만세. 이렇게 외치고 죽어야지 저렇게 빛나는 자리에 오를 수 있구나. 이 9명 전사자들은 공병부대에서 발생한 전사자들인데 사고자라고 봐야 되겠죠. 군이니까 뭐 전사자 맞는데 일하다가 지뢰 폭발로 뭐 여러 가지 사고를 해서 죽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도 용칭호를 주고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1월 4일인가 5일인가 며칠 전에 러시아 이제 러우 전쟁 우리말로 말하면 러우 전쟁이죠. 러우 전쟁 참전 용사들의 그 기념관을 짓고 있어요. 평양에다가 현장 가서 한번 시찰을 했고 그 딸하고 부인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서 뭐 식수도 하고 지게차도 운전하고 그랬어요. 그 금수산 태양궁전 옆에다가 짓고 있는데 그리고 그 뒤에 보이는 게 한 4, 5층짜리 집들이 고급 주택들이 보여요. 그게 이제 아마 모름지기 그 전사자 가족들 평양에 올려올 거예요. 올려서 평양 시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 그것만 놓고 보세요. 자기 아들이 아주 내국 전쟁터에 나가서 영예롭게 전사했잖아요. 그 덕에 남교이진 가족은 평양 시민이 됐어요. 고급 아파트에 들어왔어요. 방 4-5칸짜리 이런 고급 아파트에 입주했어요. 충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는 거죠. 대르리요. 그 자식들이. 그 장교들이 또 자식도 있지 않겠어요? 그 자식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영웅이 됐고 기념관에 안치되어 있고
아버지 덕에 평양에 5간짜리 호화 집에서 사는데 김정은에게 충성 안 하겠어요? 한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우리말로 말하면 시체 장사를 잘해요. 아니 조금 더 말할까요? 아니 지금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도 시체 장사 아닙니까? 세계 최호화 궁전에다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미라를 이제 눕혀놓고서 뭐 하는 겁니까? 인민들이 와서 1년 내내 와서 머리를 쪼아리는 거 아닙니까? 충성하겠다고, 김정은께 충성하겠다고 머리 쪼아리고 맹세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시체 장사죠. 정치 시체 장사죠. 그걸 잘합니다, 김정은이가.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는 아주 러우 전쟁이 김정은을 살려줬어요. 돈 방석에 앉혀줬어요. 그거 엄청나게 돈 우리가 대략 추정하는데 몇 조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북한에 한 몇 년의 예산과 맞먹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북한 그렇게 큰 경제가 아니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으니까 김정은으로서는 푸틴이 고맙지요. 푸틴은 군사 장비나 시설을 조금 지원해 줬고 돈은 지원해 준 건 맞아요. 확실하게. 아니 김정은이가 바보예요? 그 돈 안 주면 당장 철수하고 공병부대 무슨 공병부대 단 철수하고 말죠. 돈 잘 준다는 거예요, 푸틴이. 왜냐면 푸틴으로서는 또 세계 지금이야 자기하고 손잡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제 거짓 망타되던 두 사람인데 그 러우 전쟁이 김정은을 살려줬죠. 앞으로 이 두 나라는 북한과 러시아는 돈독한 사이로 변함없이 갈 겁니다. 돈독한 관계로 변함없이 갈 걸로 예측하고 있어요. 김정은과 시진핑은 어떤가요? 푸틴은 이 둘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시진핑이 제보건대는 2년 전인가 푸틴을 김정은이 이제 평양에 초대해가지고서 군사조약을 맺었어요. 그걸 이제 왜 맺었냐면은 러시아의 파병과 군사 지원을 하기 위한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조약을 맺었죠. 그런 거 없이 하기는 그러니까 이제 먼저 그걸 맺었고 내보냈죠. 근데 이게 시진핑으로서는 좀 껄끄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들 봐라, 얘 김정은이 봐라, 나를 무시하고 푸틴과 이제 군사적 결탁을 해? 거기서부터 이제 좀 불쾌하고 좀 찝찝한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시진핑이가.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저거 많이 차단됐죠. 그 무역관계, 코로나 끝났을 때예요. 코로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도 안 열고 중국도 안 열었어요. 그 세간 이거 통과를. 아주 껄끄러운 관계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진핑이 작년 10월에 건군절 하지 않았어요?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중국인민 해방군 열병식 하면서. 그때 이제 시진핑이 그래도 천안문 막루에 자기하고 푸틴이 올라가기보다 자기하고 김정은, 푸틴 이렇게 3명이 올라가는 걸 더 그리웠댔는가 봐요, 시진핑이. 그래서 이제 그 초청장을 보냈죠. 보내니까 이게 또 김정은은 참 어찌 보면 이게 복도 많아요. 어쨌든 그 시큰둥하던 시진핑한테서 또 이런 초청장이 왔어요. 김정은은 그냥 이게 앉아서 떡 먹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막루에 푸틴과 시진핑하고 나란히 선다? 이거는 김일성, 김정은 시대에서도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 앞전에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만날 줄 누가 상상했어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상상을 작년 10월에 한번 또 북한 주민들은 놀랐어요. 이야, 김정은이 정말 위대한 거예요. 북한에서 봤을 때는요. 시진핑과 저거하고 같이, 시진핑, 푸틴, 김정은이 같이 천안문 막루에 서지 않았습니까? 이때 아마 시진핑은 그걸 초청하면서 이제 이게 또 김정은이가 아주 영악해요. 바보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조건으로 아마 경제 지원을 조금 요구했을 거예요. 시진핑에게. 시진핑이 또 이거 울며 겨자 먹기로 3명을 서고 싶었으니까 해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문이 열렸어요. 중국하고 북한하고 이제 세관들이 모두 문 열려가지고 그 열병식 이후로 지금 많이 문이 열려가지고 물자가 왕성하게 결의되고 있어요. 모르죠. 시진핑이 또 무슨 석궁량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 겉모습을 보면은 김정은은 엄청나게도 운이 좋아요. 저 사람. 푸틴에게서 받은 제안도 운이 좋고 시진핑에게 받은 제안도 운이 좋고 우리도 대통령이 중국 갔다 왔지만은 그런 역학관계도 있지만은 어쨌든 김정은으로서는 삼국동맹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기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이 동맹은 아마 우리, 한, 미, 일, 이 삼각동맹 있듯이 아마 그거는 더 신냉전 시대라고 볼까? 이거 완전히 작년 10월 천안문 광장에서 보여준 그 그림 이후로 북한의 그런 삼각동맹은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26년의 북중러 한미일 동맹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한미일은 실현의 해가 시작될 것 같아.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초에 뉴욕타임스하고 회견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에겐 국제법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제지할 거 있는 건 자기 도덕성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세계를 주물르겠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민주국가 대통령은 맞는데 그건 좋은데 종이도 좋아요. 근데 이게 자본주의 국가라는 거는 자본주의 국가라는 경제와 돈과 이렇게 얽혀있는 이게 그건데 내가 보건데 개인적으로 근데 너무 자국 위주의 우선주의로 스탠드로 가고 있으니까 저게 아주 불편하지 않을까? 아니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제인들이 많은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우리 기업인들이 불편한 게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익되는 점도 많겠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이상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도 보면 너무 골치 아픈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단순하게 한 가지 예를 들면 핵잠수함이에요. 우리가 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수함 만들겠다는데 거기 들어가는 사료, 자료 이런 걸 좀 이제 요청을 했는데 트럼프가 뭐다 그랬죠? 미국에 와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핵잠수함 만들려면은. 그러면은 그 핵잠수함 만드는 걸 미국에서 만들었다 치면은 그 만드는데 드는 비용, 부가가치 다 해서 엄청난 돈이 미국으로 가야 돼요. 이게. 우리로서는 정말 이게 저는 절반은 굴욕이다 그 봐요. 이게 미국이 아무리 미국이라도 그래도 아닌 건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자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미국에 가서 우리 핵잠수함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걸 우리가 어디에 쏠모 있지? 핵잠수함이라는 거는 대양을 넘어가서 그 족국 가까이 가서 발사하는 게 핵잠수함인데 우리가 핵잠수함 갖고 있는데 대양을 넘어가서 대양 넘어 있는 우리 족국이 있나? 없어요. 우리 족국은 뭐 첫째 둘째도 북한밖에 없어요. 지금 뭐 중국하고 러시아가 우리가 뭐 족국이에요? 족국은 아니죠. 그리고 그건 우리하고 육지하고 붙어있는 나라예요. 이게 핵잠수함이 필요할까? 만약 경우 러시아하고 우리 한국하고 전쟁한다? 중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전쟁한다? 핵잠수함이 어디 필요할까? 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육지에서 쏘지 뭘 핵잠수함 바다에서 쏘죠? 핵잠수함은 건 말 그대로 바다에 있는 잠수함인데 숨어있는 잠수함인데 이걸 우리가 만들고 갖고 있다? 엄청난 돈을? 그럼 이게 왜 갖고 있어야 되지?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맹국이 그거 갖고 있는 게 나쁘진 않지. 미국 돈 아니잖아요. 한국이 돈 많으니까 많은 나라에서 부자 나라에서 핵잠수함 몇 개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필요할 때 있다고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 그럼 만드는 거 비용이 아니라 그거 관리하는데도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 핵잠수함이. 우리 몰라서 그러지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이게 핵잠수함 나쁜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것 만들 거면은 우리 군인들의 그런 복지 향상 수준이나 좀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국방에 더 중요하지 않나. 아니 우리나라에요 보면은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별 쓸데없는 무기들 많아요. 써보지도 못할 물건. 국방 무기는 계속 해마다 우리 자동차 해마다 신형 나오듯이 새로운 형태로 나오듯이 국방 무기도 똑같아요. 군수 무기도 똑같아요. 그거 계속 사들입니다 우리가. 쓰지도 않으면서. 근데 전쟁이든 나라든 다 관리든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은 무슨 뭐 장비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관리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조종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사람 없는 지구가 필요해요? 다 사람이 하는 거지. 아무리 핵전쟁 IT라고 해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을 군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 복지 개선 이런 걸 좀 높여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제일동포 제일북송인들의 고충은 무엇이 있나요? 째포라고 불리셨다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여기서 말하면 제일 북송인이고 일본에서 말하면 제일 동포고 북한에서 말하면 제일 귀국자예요. 어쨌든 이게 뭐 한 계층을 이렇게 여러모로 불리는데 뭐 쉽게 말하면 우리 뭐 탈북민들 북한 이탈주민, 탈북민, 북향민, 세토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거가 뭐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1959년부터 84년까지 25년간 이제 쭉 이어진 게 아니고 25년간 그 중에 좀 쉬었던 텀을 뒀던 시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시작해서 끝까지 25년간인데 25년간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죠. 일본에서 벌어진 일인데 일본에는 뭐가 있냐면은 조청년이라고 있어요. 제1번 조선인 청년합회라고 친북 단체죠. 한인 단체죠. 한인 단체인데 이 단체가 선전에 앞장섰죠. 그러니까 60년대 들어서기 전이니까
그때는 북한이 잘 살았어요. 그때는 전쟁 끝나고 북한이 잘 살았던 이유는 저게 있었어요. 그 동맹국들은 러시아, 소련이죠. 그때는 소련, 그리고 이제 구라파 사회주의 나라들이 그 물질적인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전쟁 끝났으니까 이제 동맹국이니까 물질적인 지원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아마 제가 보건대는 김일성이 물질을 받아가지고 다 많이 인민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잘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못 산 거는 이제 70년대 중반부터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74년도에 서울 지하철이 아마 생겼을 거예요. 그 기점으로 보면 됩니다. 서울 지하철이 생기면서 역전됐다고 보면 돼요. 그 전까지는 이제 북한이 잘 살았고, 그 이후로는 한국이 잘 살았는데, 한국도 미국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후원을 받아가지고 기간 산업을 많이 만들어 놨죠. 그때부터. 그게 서서히 효과가 발휘돼가지고 70년대 중반 이후로 남한이 경제적으로 이제 역전됐는데, 북한이 그때 막 하락되냐면은 그런 게 있어요.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생겼죠. 이대수령, 김일성의 아들이죠. 지금 김정은의 아버지고. 김정은이가 7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뭘 만들었냐면은, 북한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갔냐면은 자기 아버지 우상화하면서 전국에 아버지 동상, 기념관, 박물관, 사족지, 전족지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게 국가 예산에 30에서 40% 들어간 거예요. 김일성 동상, 박물관, 기념관 세운 게. 한국은 그런 거 없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아무리 뭐 독재했다도 19년간 했다도 뭐 우리나라 뭐 전국 시도에다가 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 세웠나요? 전국 도시군 읍에다 박정희 기념관을 다 세웠던가요? 아니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거기다 이제 탕진하다 나니까 70년대 초부터 탕진하다가 70년대 중반에 그게 소소히 하락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경제적인 효과가.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에 어쨌든 그 잠시나마 잘 살았던 시기에 이제 북한에 대한 그런 호황된 이제 선전을 조청년이 일본에서 많이 했죠. 북조선으로 가자. 근데 그때 제가 보면서 이제 많이 조금 연구를 했는데, 그런 시기가 애매한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이 해방되고 많이 이렇게 넘어옵니다. 다시 귀국했지요. 한국으로 왔지요. 그러면서 이제 안 왔던 사람들도 50년대 전쟁 끝나고 또 이제 많이 오려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에다 대고 그랬어요. 그냥 한국인들을 보낼 때 하다못해 종착비라도 좀 지어서 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게 말이 듣겠어요? 무슨 소리냐고, 우리도 지금 뭐 그게 어렵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일동포사에서는 엄청난 충격이 된 거예요. 이승만이가 우리 자기네들은 고국으로 가고 싶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돈을 지어서 보내니까 일본 정부가 너라고 대답했고, 이게 뭐야?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귀국하고 싶어하는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승만이가 미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거꾸로 김일성이 제일조선인들을 해외 국민으로 생각하고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이게 완전히 이상한 환경이 조성됐죠? 그러니 김일성이 좋아서라기보다 이승만이가 미우니까 북쪽을 선택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그리고 선전하지도 기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무상치료국가, 세금 없는 나라, 일자리 다 해주고 뭐 무료 교육 해주는 나라, 뭐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 정권이 생겨서부터 하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일조선인들이 그게 현혹이 되죠. 당연히. 세상에 무상치료국가? 무료교육의 나라? 세금 없는 나라? 집 다 주고 뭐 일자리 다 주고. 일본에서 듣기는 그렇게 들리잖아요. 가보지는 못했고, 뭐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는 시기예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시기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게 많이 현혹됐죠.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는 전쟁이 분단되면서 이제 해방되면서 분단이 됐잖아요, 남북으로. 그리고 전쟁 마치면서 공고히 분단됐죠. 1차 분단됐지만은 전쟁 끝나고 완전 더 공고하게 분단됐죠. 그 전까지, 45년 전까지 한반도는 하나였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였잖아요. 그때는 한국은 48년도에 생긴 이름이고, 그때는 이제 조선이었는데, 조선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그때는 하나였으니까 조국은 맞아요. 한반도가 맞아요. 그 이후에 조선인들이 많이 일본으로 간 게 1900년대 초반부터 많이 갔어요. 많이 가는데 그 한 3, 40년간 많이 넘어갔을 때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하나였으니까, 엄연히 말하면 조선 남북을 분단을 떠나가지고 조선이 조국은 맞아요. 자기네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진정한 어머니 쪽으로 찾아가자고 조청년에서 그런 선전을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59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넘어갔는 게 보통 한 번에
그 1000명 이상씩 이제 대형 그런 배를 타고 이제 저 북한으로 갔죠. 그때 원산으로 갔어요. 초기에는 원산으로 가가지고 가니까 그 증언자들을 많이 그 제가 인터뷰에서 들었어요.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 1세들은 이제 다 8, 90인데 북한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자식들 있잖아요. 자식들도 이제 내 나이잖아요. 보니까 제가 탈북민들 이제 인터뷰들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부모는 이제 60년대 일본에서 넘어와가지고 북한에서 살은 이제 제일동포죠. 그걸 이제 은어로 째포라고 해요. 제일동포를 째포라고 하는데 자기는 제일동포의 후손이고 우리 부모는 제일동포였고 째포였고 우린 이렇게 살았고 그래서 이제 그건 북한에서 잘 몰랐어요. 제가 평양에 살면서도. 왜냐면 그 다른 계층이니까 우리 쉽게 이제 북한은 뭐 그런 계층벽이 이제 붙어가지고 잘 이렇게 희석되지 않아요. 북한 사이는. 그래서 전혀 몰랐던 사이인데 여기 와서 같은 탈북민이니까 알게 되었고 나는 노동자 집안의 자식이고 이쪽 A씨 탈북민은 째포의 자식이고 같은 탈북민이잖아요. 한담, 사담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아 이게 제일동포들의 비운 사고나 한국에서 벌어지지 않았지만은 일본에서 벌어졌지만은 우리 한인 문제고 저청년이라는 단체 그런 사익단체라고 할까 어쨌든 그런 단체에서 범행으로 이어진 건데 이게 어쨌든 또 크게 보면 국제적인 문제예요. 왜냐면은 그걸 처음 요구한 것이 북한이에요. 북한에서 이제 그 제일동포들을 이제 받겠다고 요구했고, 왜냐면 첫째는 인력 부족이잖아요. 전쟁으로 북한은 뭐 인구가 우리보다 절반밖에 안 되고 전쟁으로 또 많이 죽었고 인력을 좀 보충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둘째는 저거겠죠? 북한이 36년 일제 강점 받으면서 일제가 만든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시설은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고, 일본 내에 있는 제일 조선인들이 필요했고, 아무래도 일맥상통도 있죠. 그리고 셋째는 돈이지요. 아무래도 일본이 잘 사는 건 아니까 잘 사는 나라 주민들을 앉혀놓으면 여기다 북한 땅에다 들여다 놓으면 이렇게든 저렇게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국가에서는 당연히 수수료떼는 거고 송금이라는 거 오잖아요. 그 사람 아무 나라나 같을 거예요. 그거는 뭐 자본주의 뭐 사회주의 떠나가지고 사람 사는 사회는 돈이라는 게 이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잖아요.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에 돈이 가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그걸 받아서 송금도 있잖아요. 개인 송금도 있고 기업 뭐 후원금 있고 당자금 있고 많아요. 북한에서 뭐 정확한 통계 없지만은 일본 제일 북송인들 덕에 얻은 이익은 엄청날 거예요. 아마 수십억 달러는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까지 보면은 수억 달러 수십억까지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요. 그 오랜 기간을 이렇게 함축해 보면요. 그 엄청난 복합적인 관계가 되니까 북한이 이걸 먼저 제안했죠. 제일조선인들을 이제 받겠다. 또 그때 이승만 정부는 또 안 받겠다 이랬으니까 그 절묘한 타이밍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자왕우왕해가지고 북한을 갔죠. 59년도 12월 달부터 갔는데 초기에는 뭐 매주 운항하다시피 했어요. 한 격주로 운항하다시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1000명씩 갔으니까 엄청난 인원이 갔죠. 갔는데 이제 딱 가보는 순간 청진항에 도착하는 순간 이제 눈이 딱 감겼대요. 그냥 아 이게 잘못 왔구나. 보면 알리잖아요. 우리도 그냥 말할 지식이나 이런 뭐 자료 같은 것은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척 들어와서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눈에 보이면 딱 입짝 벌어지는 거나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천국에 와도 입이 벌어지고 지역에 와도 입이 벌어지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일본은 아시아에서 엄청나게 잘 산 나라였죠. 자동차를 처음 만든 나라고 지하철을 처음 만든 나라이고 엄청나죠. 일본은. 그런 나라에서 거기 갔는데 거긴 뭐 북한은 지금도 뭐 자동차 만듭니까? 지하철은 평양에만 있어요. 북한에는. 우리는 전국 뭐 광역시에 다 있지만 그런 나라인데 비교가 돼요? 60배나 차이 나는 그런 경제, 우리 한국하고도 60배나 차이 나는데 일본하고는 한 100배나 차이 나지 않을까요? 뭐 대략 뭐 그런데 가니까 눈이 딱 감기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갔으니까 어때? 거기서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일본에 정착한 제일동포 후손들이 거기도 한 200여 명 되고 또 한국에도 그 이상이 있어요. 이 탈북민들은 제일동포 후손은 아버지 부모의 고향이 또 일본이니까 일본이 또 조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탈북민 동시에 탈북민이니까 또 한국이 조국이라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기는 북한에서 태어났잖아요. 부모는 일본에서 태어났으니까 부모 고향 가서 사는 탈북민도 있고 아이 난 그래도 내 나라 내 땅이 좋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는 탈북민도 있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 한국에 오셨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나요? 한국에 온 지 30년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공통점은
한국에 살면서 자유로움, 이게 한국 국민들은 이게 자유로움이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우리처럼 자유가 없던 데서 살아봤어야지 자유가, 우리는 분명하게 국가 국차이로 알고 있잖아요. 자유가 없는 건 이거고 있는 건 이거구나 하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없는 곳에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있는 곳에 왔잖아요. 이게 자유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는 누려본 사람만이 안다고 할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 쉽게 말하면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비판하잖아요. 저도 비판해요. 뭐 대북 정책 봤을 때 저 잘못한다고 볼 때는 이거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한심하게 하나, 저는 비판해요. 그렇다고 뭐 오늘 경찰서에서 오란 말도 안 하더라고요. 북한 같은 어디 김정은을 비판해요. 말도 안 되지. 그냥 비판했다가는 순간에 없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자유로움이 있어졌고, 정말 이 추운 겨울에도 내가 지금 이 방에 들어와서도 땀이 날 정도로 있고, 따뜻한 물 나오고 따뜻한 온수가 방에 돌고 전기가 24시간 들어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24시간 다니고, 이게 북한에서는 거진 꿈 같은 일이에요. 뭐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아파트 많이 짓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내부는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짐작하건데 이렇게 만족치 못하는가 봐. 이렇게 인민들의 수요에 더물 찬물도 칼칼 나오고 막 이게 온도도 막 이렇게 뭐 뜨겁게 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 있으면 보여줄 건데 당연히 없으니까 안 보여지는 것 같아요. 북한의 TV 보니까 그냥 겉모습만 잘 보여주더라고. 그냥 고리, 뭐, 밤에 불 밝은 거, 그 다음 낮에 그냥 그 고리, 그거만 보여주지. 그 안에, 사실 뭐, 그거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그 안에 대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서비스, 봉사를 받으면서 사는지 이런 게 관심이 있는데 그런 건 잘 안 보여주더라고요. 안 보여주려면 아마 그냥 제 짐작이 틀림없을 거예요. 거기는 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지금 나온 후배 탈북민들에게도 얘기 들어보니까 전기도 시간제로 오고, 물도 시간제로 들어오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난방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들어대요. 그게 무슨 집이에요? 그게 무슨 삶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우리하고는. 우리는 딴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달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풍경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이 풍요로움과 경제 자유로움, 이런 것이 북한에 비해서 한국에 너무나 넘치도록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은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른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선택해, 한 집안 사람이잖아요. 김정은이 한 집안 사람의 지도자만 선택한 나라는 지금 80년째 어떻게 살고 있죠? 주민들이 굶주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 김정은만큼 몸 뚱뚱한 사람 북한 TV에서 봤어요? 난 아무리 봐도 없던데? 지금까지 15년째 북한 TV 김정은이 생겨서부터 저 사람보다 뚱뚱한 사람이 있나?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있으면 나 좀 알려주세요. 내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사진 있으면 알려주세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김정은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못 먹으면 그렇게 살찌나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잘 먹으니까 살찐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 주민들 보세요. 간부들 말고, 간부들은 그 중간쯤에서 먹고, 또 일반 주민들 보세요. 새까맣고 얼굴이 야위고 그냥 이빨만 하얗고 딱 아프리카 사람 같아. 내가 나 있을 때하고 달라진 게 저는 그것만 봐요. 지도자 얼굴하고 일반 주민들의 얼굴만 비교해요. 일반 주민들은 계속 저 아프리카 나라 사람처럼 돼가고 있어요. 주민들의 생활은 계속 궁핍해지고, 지도자만, 수령만, 김정은만 계속 풍요로운 그 물질 생활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비정상이지요. 거기서는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잖아요. 김정은만. 이 주민들은 그냥 뭐 죽든 말든, 외국에 파병 가서 그냥 탄알바지로 죽든 말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북한이잖아요. 대한민국은 정말 축복받은 나라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종교 생활을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대한민국에 교회가 있고 북한에 교회가 없고 이 차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도 봐요. 북한은 종교가 없잖아요. 거기서는 김일성만 오직 절대신으로 하고, 여기는 뭐 종교를 다 국민들이 종교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나라고, 종교 생활을 보장해준 나라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남북한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97년에 죽을 위기를 넘겨가며 탈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저는 이제 그 평양에서 68년도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군복무는 안 했고 사회생활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한 9년간 사회안전부 노동자로, 우리말하면 이제 경찰기관에 민간인으로 이제 근무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직을 해가지고 대건설기업소라고 그 전문 해외 건설 업체라고 보면 돼요. 거기 가서 3년을 일했지요. 그래서 평양에서 살면서, 내가 68년생이니까 제일 평양 생활에서 눈이 뜨이게 정말 놀랐던 거는 94년도에
김일성이 사망했어요. 김일성이 사망하고 그 이듬해 95년도부터 평양 시민 배급이 안 줬어요. 내가 배급은 언제부터 줬는지 모르겠지만 한 60년대부터 줬겠죠. 제가 태어나기 전까지. 전부터 줬겠죠. 근데 배급 안 준 거는 처음 보았으니까 이게 평양시 역사상 처음 있는 풍조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 사회주의 국가라면 다 이제 국가에서 배급을 주는 게 이제 원칙이거든요. 우리 국가는 근로자가 월급을 가지고 자기가 그 월급으로 쌀도 사 먹고 부식물도 사 먹고 집도 사고 옷도 사고 자동차도 사지 않습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남한의 근로자는 100만 원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으면 한 5만 원, 10만 원은 국가 세금으로 내고 90만 원 가지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돼요. 북한은 뭐냐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거꾸로예요. 100만 원이 월급 받으면 90만 원을 국가에서 가져가요. 10만 원만 일반 인민들에게 가져가요. 그걸 생활비라고 해요. 월급이라고 하지 않고. 생활비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교통비예요, 그냥. 국가에서 90만 원을 갖고 다 무료로 시켜주는 거예요. 무료 공부시키고, 무상치료 시켜주고, 주택도 그냥 주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은 사람에게는 좋지만 나쁜 사람에게는 나빠요. 왜냐면은 내가 평생 자식이 없거나 결혼 안 하거나 미혼자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식이 없는데 다 교육비로 다 떼버리는 거예요. 자기 집은 그냥 단칸짜리 한 칸에서 그냥 사는데 이 사람한테서 집값 다 떼가지고서는 다 국가에서 큰 집 지어줘가지고서는 누구에게 준다? 당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자기가 받아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살고 사회주의는 국가가 알아서 배급 주고 집 주고 공부시켜주고 다 이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였는데 북한은 95년도에 김일성이 사망하고 96년부터 식량 배급 안 주니까 평양 시내에 그냥 골목골목에 거지들이 생겼고 95년도에 고지들이 생겼고 완전히 꽃제비다 그러죠. 방랑소녀들, 소년소녀들 이거 길거리 또 다니는 유람골식 소년소녀들 꽃제비다고 해요. 이런 애들이 이제 막 넘쳐났어요. 평양 시내에.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겠다는, 왜냐면은 평양 시내는 저런 게 있어요. 지방은 잘 모르는데 외화상점이라고 있어요. 외화상점에는 외국 돈을 사용하는 상점이에요. 그 안에는 달러, 루블, 러시아 루블, 중국 위안, 일본 엔 이렇게 써요. 대만 달러도 써요. 달러는 미국 돈이니까. 이런 한 5개 나라 돈을 쓰는데 이 안은 쉽게 말하면 우리 일반 그 동네 슈퍼 있잖아요. 조금 큰 슈퍼, 마트 똑같아요. 그 안에는 다 있어요. 그렇게 뭐 공산품, 식품, 뭐 생필품 다 있어요. 마트 안에 다 있잖아요, 우리. 외화를 쓰는 상점에서만 그렇게 사용해요. 근데 평양에는 내가 96년까지 있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한 20개 정도의 외화 상점이 있었어요. 우리 마트가 일반 마트 같은 거예요. 평양시가 얼마나 크냐? 한 150만 도시예요. 그러면은 우리 한 성남시가 한 100만 되나요? 뭐 대략 성남시보다 큰 도시에 마트가 20개 있다면 그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지. 그런데 그 마트에는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냐? 외화만 있으면 가요. 일반 주민도. 근데 그 외화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외국에 친인척이 있거나 일본에 친척이 있으면 일본에서 붙여주고 중국에 있으면 중국에서 보내주고 뭐 어쨌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외국에 출장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외교관도 있고 무역관도 있고 외화벌이 사람도 있고 회사 사람도 있고, 그 다음 또 당 간부들은 뭐죠? 당 간부들은 권력 간부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잖아요.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 상점에 드나드는데 외국에 갔다 와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들 드나들죠? 드나드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시민이 몇 프로나 될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0.1%도 안 돼요. 1000명에 1명도 안 돼요. 그래도 그 1000명에 1명처럼 살려면은 외국에 나가서 손에 외화를 좀 집어봐야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충동이 많이 났죠. 평양시 배급이 안 줬지. 그리고 외국 갔다 오면 그전까지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 이제 북한에서 뭐 그 속전에도 외국에다 건설 내보냈는데 그때 기준으로 건설자들이 3년 나가서 일하고 주로 러시아죠. 러시아, 리비아, 파키스탄, 몽골, 이런 나라들이 어쨌든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제 아프리카 나라들 건설하고 3년 동안 오면은 뭐 가져오냐면은 TV 한 대 가지고 냉장고 한 대 가지고 자전거 그리고 오디오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그걸 녹음기라고 하는데 그런 거 가져왔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져옵니다. 근데 이게 북한 주민들이 외국에 안 나가고
자국에서, 북한 땅에서 50년이라도 TV 한 대 못 써요. 북한 땅 가지고. 근데 외국에 3년 나가면 이거같이 TV,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가져온다는 거죠. 그것만 봐도 이제 꿈의 직업이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게. 그런 걸로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환경을 해서 빨리 외국에 나가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거 외국에 나가는 게 또 엄청 까다롭습니다. 한국은 와보니까 대기업이 자체로 이제 그 건설 계약하고 내보내잖아요. 대기업 인사팀에서도 이제 노동자들 이제 차출해서 몇십 명이든 몇백 명이든 내보내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런 게 없잖아요. 북한에 무슨 대기업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공기업, 국가기업이잖아요. 북한은 노동자들, 쉽게 말하면 거예요. 대사, 외국에 있는 대사 내부도 그렇고, 노동자도 똑같이 다 중앙당에서 문건 심사를 봐가지고 합격돼야 내보냅니다. 당에서요. 노동당에서요. 북한 당이 하나잖아요. 제가 노동자로 나왔는데 저한테 사천까지의 이력이 아주 깨끗해야 돼요. 그 사천 안에 무슨 뭐 사상보험, 경제보험, 뭐 미해명자,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없어야 되고, 당연히 건강해야 되고, 내가 신체검사 합격돼야 되고, 기능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기술 기능 자격이 있어야 되고, 추천서가 또 있어야 돼요. 내가, 북한은 모든 국민이 이제 다 조직에 무직이라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형식상. 다 조직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조직 단체장, 기관장이 저를 보증한다는 좋은 평정서가 있어야 돼요. 리밀동문은 과거 뭐 몇 년간 이렇게 당과 수령에게 충성하고 무슨 작업까지도 잘했고 학습까지도 잘하고 어쨌든 다 잘했다는 걸로 있어야지, 뭐가 못했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 추려도 안 되는 판인데 나쁜 사람까지 내보내겠어요? 당에서 안 내보내는 거죠. 그런 우수한 평정서가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사는 거주지가 있잖아요. 우리 말하면 이제 거주지에 통장이 있잖아요. 그게 북한에서는 인민반장이라고 해요. 인민반장이 나에 대한 또 좋은 평정서로 써줘야 돼요. 리밀동문은 가정생활에서 모범이고, 인민반 그런 꾸리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다 모범이다. 아주 부부싸움도 안 하고 가정이 화목하다. 이런 거 있어야 돼요. 당연히 뭐 부부싸움도 하고 무슨 뭐 생활에도 불충실하게 참가한다면 그거 내보내요? 당연히 안 내보내지. 안 되지. 그거는 다 그런 양호한 우수한 평가를, 그 지침서 그런 서류가 한 6, 7가지 돼요. 그거 다 통과돼야지 당에서 이제 승인해서 내보내는데, 총각은 안 내보내요. 왜 안 내보내냐면 총각은 아무래도 딸린 게 없으니까 나가서 사상 변화 같은 게 생기면은 탈출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이 딸리면은 가족이 받는 불이익 때문에 망설이잖아요. 주춤거리잖아요. 쉽게 결심을 못 하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총각가 미혼자하고 기혼자하고는 그 차이잖아요. 미혼자는 자기 독신이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 따라서 탈출하는데, 기혼자는 권리 자기 발목에 잡혀 있는 게 있잖아요. 초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래서 자식까지 있어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96년 11월 달에 이제 평양을 떠났죠. 그때 순안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떠나가지고 베이징에 가서 하룻밤 자고, 거기서 비행기 체인지 해가지고 쿠웨이트에 날아갔어요. 가서 96년 11월 7일 날에 아마 7일 날인가 8일 날인가 갔을 거예요. 가서 그 다음 날부터 일했어요. 어쨌든 그날 밤 12시에 도착했는데, 그날 다음날 6시 돼서 이제 기상하고 뭐 식사하고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랬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외국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밤중에 내렸으니까 외국인지 풍경인지 이것도 보이지 못하고, 그냥 외국 비행기 탔으니까 외국인가 보다고, 밤에 내리고 밤에 회사 버스 타고 쭉 사막을 달려서 한 1시간 달려서 뭐 들어간 게 이제 뭐 숙소인데, 이제 96년 당시 이제 그때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쿠웨이트가 전후복구건설에 동원된 거죠. 그 전쟁 끝나고 폐교된 이제 학교 건물을 이제 임시 숙소로 사용했는데, 사막에 있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런 마을에 잿더미 됐더라고요. 그 학교 폐교됐는데 그게 이제 숙소로 잡고 그 우리가 신주택을 짓는 일을 했는데, 아침 6시 기상해서 7시까지 밥 먹고 8시부터 일 나가는데 12시까지 일합니다. 들어와서 1시간 점심 식사하고 1시부터 다시 나가서 저녁 7시까지 하고 들어와서 식사해요. 그러면 끝일까요? 하루 일과? 아니에요. 저녁 식사하면은 간부들이, 옆에 있는 간부들, 초급 간부들이, 그러니까 반장인 여러 팀장들이 아주 선동을 해요. 우리 맡겨진 과제를 하루빨리 앞당겨서 당에 충성의 보고 기쁨의 보고를 올립시다. 연장 작업 나가자 그래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 같으면은 연장 작업 있으면 연장 작업 수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잖아요. 그리고도 귀찮으면 너나 하라 안 나가 이러잖아요. 한국 사람 같으면. 북한 주민들은 그런 게 없어요. 아니 초급 간부가 그러는데 당을 위해서 수령을 위해서 나가서 연장 작업하자는데 그거 안 나가겠다? 반동이에요 그냥. 그건 뭐 묻지 마. 그냥 뭐 딱지가 붙어요 그거는. 외국에서 이제 당장은 이제 뭐 어떤 처벌은 없겠지만은 그 딱지가 붙으면은 그거는 본국에 들어가서 다 계산돼요. 그거는 북한 주민들은 80년째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 작업반장이 한 20명 되는 작업반원들 앞에서 자 충성에 야간 작업 나갑시다 3시간 동안 뭐 시간도 안 밝게 나가서 하면 한 3시간 정도 하는데 야간 작업 나갑시다 하면은 입이 한 발 나와가 20명이 다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게 비정상이죠. 거기서 한 명 안 일어나면 19명이 쳐다보는데 저는 반동하냐? 이렇게 되는데 그게 북한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을 했는데 거기는 금요일이 해교 안식일인가? 뭐 그렇게 된대. 그래서 금요일이 휴식일이에요. 그것도 몰랐는데 훗날에 알았는데 금요일이 휴식이라는 거. 그것도 잘 안 가르쳐줘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4개월을 일했죠. 4개월 일했는데 자 재밌는 게 뭐냐면 한 달 일했어요. 월급 안 줍니까? 쑥쑥 그래요. 간부라는 게 이제 지배인 뭐 이런 사람들의 직장장 지배인 뭐 이런 사람들의 월급 안 줍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월급을 먹이면서 나왔잖아요. 한 달에 120달러 월급 받기로 나왔는데 월급 받아야지 뭐 어떻게 그걸 인편으로 이제 뭐 우리처럼 무슨 뭐 계좌이체 이런 게 없고 인편으로 이제 거기다 고향 북한에다 보내줘야지 남겨진 가족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어쨌든 쌀을 사든 뭐 살 거 아니에요. 월급 안 줍니까? 그러면은 이게 주제국 우리 고용회사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아서 월급 아직 못 주고 있다 그래요? 한 달, 2달 그래요? 3달. 근데 이제 그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아무리 말이 다른 외국이라도 사람이니까 바디 랭귀지라고 있잖아요. 몸으로 신용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하고 같이 일할 때 야 우리는 이렇게 삽질해서 한 달에 얼마 받는다. 너희는 얼마 받느냐 물어보니까 600달러 받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120달러 받아요. 120달러도 주야 말이죠. 이게 문제 혈압 오르지 뚜껑 열리죠. 그러면 자기는 저희 너희는 월급 타냐? 자기는 꼬박꼬박 매달 25일 날마다 온데 받는데요. 그냥 600달러씩. 이 사람들은 600달러 받고 자기가 컨테이너 잡고 슥슥 해결하고 자기가 비행기 표 가고 다 하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공동 숙소로 120달러 받는 대신 공동 숙소고 비행기고 우리다 일시불로 다 우리 북한에서 알아서 해주고요. 그래도 아마 제 생각에는 절반 남아는 당에 들어가요. 당에서 그런 이윤이 없으면 하겠어요? 무슨 노동자들 딱 그냥 그 받는 거 다 노동자들 주면 뭐 당에서 왜 그런 거 하겠어요? 당에서도 이윤이 하니까 지금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내보낸 거 아니에요? 절반 이상은 당에서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 그 120불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저런 사정되다가 3달, 4달째 하는 소리가 월급 왜 안 줍니까? 그러면 당에서 아직 주라는 지시가 없습니다. 간부들이. 그러면은 당이라는 거는 우리 뭐 한국에서 당이라는 게 무슨 뭐 국민의힘 뭐 더불어민주당 이런 당이 아니에요. 북한의 당은 노동당인데 수령이에요. 수령. 그냥 김정일이에요. 김정일. 그냥 한 사람이에요. 그냥 당이. 아니 김정일이가 주지 말라는데 거기다 누가 반론이 해요? 있을 수도 없지. 있다 하면 그냥 뭐 그건 뭐 반동 아니겠어요? 그냥 뭐 역적 아니겠어요? 김정일에게 대드는 건 다 역적이에요. 북한에서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개월까지 일했는데 어쨌든 저는 그 4개월간 월급 5개월간 월급 한 푼도 못 받아서 제가 그 사연을 유엔에 가서도 얘기하고 뭐 등등 거짓말하면 안 됐죠. 내가 있는 사실 유엔에 가서 있는 사실을 말했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그 해외 건설 나오는 것 보면은 참 노동당이 외화버리죠. 나오면은 새끼는 쌀밥 왜 거기 꼭 먹어요. 제 있을 당시는 그랬어요. 쿠웨이트만요. 제가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당시는 제가 5개월간은 아침마다 이만한 빵을 줘요. 이만한 빵 하나에다가 지금 생각하니까 원두커피 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버터 이제 한 조각 주고 삶은 계란 하나를 주고 아침마다 그거 먹고 든든해요. 그리고 점심에는 안남미라고 하죠. 한국에는 그런 쌀이 없는데 안남미라고 이제 뭐 그런 두볼작으로 해서 나오는 쌀이래요. 동남아에서 안남미 쌀밥이에요. 그냥 어쨌든 좀 영양가가 없지만 대신 그 나라에서는 쌀에서 영양가보다 다른 데서 부식에서 영양가를 많이 대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안남미 밥을 그 공동으로 또 먹었어요. 점심 우리 북한 근로자들 식당에 들어가면 이제 큰 이런 뭐 냄비인가 큰 이런 그릇에 담기는 밥은 자율로 이게 또 먹었고 배식으로 주는 건 소고기국 줬어요. 소고기국. 근데 이 처음에 소고기국 먹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소고기를
먹는 건 고사하고 보자고 해도 없어요. 소고기는. 북한에서는 소는 죽었잖아요. 뭐 북한에서는 국가 재산이고 소를 함부로 못 잡아요. 그래서 소를 아마 잡으면은 고진 준살인범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엄격한 법이 있어요, 북한에는. 근데 우리는 불임소도 있지만 식용유소도 있잖아요. 근데 북한엔 식용유소가 없는 것 같아요. 다 불임소만 있고. 어쨌든 제가 평양에서 28년간 살면서 북한에서 소고기 평양 시민들이 이제 먹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공급도 없었던 것 같아요. 명절 땐 돼지고기 1kg씩 줘요. 평양에서는요. 소고기는 외화상점에는 있었어요. 거기는 뭐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고기도 저렇게 외화상점에는 있구나. 외국인들은 소고기도 먹누나 이렇게 생각했지. 저는 평양에 살면서 소고기는 국가 저거니까 재산이니까 못 먹는 고기인 줄 알았어요. 그냥 죽어도 그냥 또 뭐 매장하는지 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축은 이제 살아서 이제 죽여서 돼지고기를 이제 잡아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는 그럴 수 없어서 소는 못 먹는 줄 알았어요. 소고기는. 평양에서 살았는데도. 이제 그때 쿠웨이트에 나와서 한 5개월간 일하면서 점심마다 소고기 줘요. 거기는 이제 돼지고기를 안 먹는 나라더라고요. 해계 국가니까 소고기를 먹는 나라인데 그렇게 저녁은 이것도 소고기하고 밥 먹으면 또 질리니까 어떻게 먹었냐면 옥수수 국수를 먹었어요. 거기는 옥수수 국수가 없는데 옥수수 가루는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북한 근로자들이 기계를 갖고 가서 옥수수 국수를 사다가 이제 국수를 만들어서 거기도 또 소고기 낮에 양배추 김치에다가 소고기 낮에 소고기는 매일 두 끼 먹었어요. 근데 이거 제가 말했잖아요. 평양에서는 구경도 못한 소고기를 두 끼씩 계속 먹으니까 감지덕지죠. 간부들이 여기다 대고 하는 소리가 아주 기막혀요. 이것도 장군님의 사랑이고 배려다. 그러니까 김정일의 사랑과 배려돼요. 맞잖아요. 김정일이가 내보냈잖아요. 김정일이 간택했어요. 당에서 간택해서 내보냈잖아요. 당이 김정일이잖아요. 당에서 간택해서 내보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당의 배려니까 불평불만 하지 말고 일 많이 하라 이 소리예요. 일 계속 잘하라는 거야. 불평불만 무슨 불평불만이 조급밖에 있어요? 월급 안 주는 게. 이게 우리 일했는데 이 월급 안 주는 게 지금 불평불만이죠. 이거 하지 말고 시키는 일 잘하라. 평양에서는 지금 조국이다 그러죠. 조국에서는 지금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고 지금 풀뿌리 캐먹고 죽 먹고 지금 뭐 이 고난의 행군을 한대요. 거기에 비하면 이거 완전 천국이잖아요. 두 끼 일이 힘들어도 두 끼 꼬박꼬박 이제 소고기국에다가 이제 그 배불리 먹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참 그렇게 미개하고 뭐라고 할까요? 좀 사차원 사회라고 할까?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회. 먹는 건 먹는 거고 일하는 건 일하고 보수는 보수대로 따로 다 계산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사회라면 그죠? 그 먹는 게 감지덕지하고 불평불만 하지 말라는데 이거는 정말 기막힌 거죠. 북한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탈북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과 북한 사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한국에 97년도 왔으니까 올해로 이제 꼭 30년째 되네요. 그래서 이제 후배는 계속 오잖아요. 저희 후배들이. 북한 체제가 없어지지 않은 이상 그건 뭐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사이가 정상적인 배불리 밥 먹고 사는 사이라면 탈북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90%가 어쨌든 고진 90% 이상은 배고파서 온 거 아닙니까? 탈북민들이 외교관으로 왔든 어디로 왔든 다 어쨌든 거기 비전이 없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희망이 없으니까. 거기도 희망이 있고 배부르다면 탈북민이 굳이 없죠. 근데는 이제 지금 같은 김정은 체제에서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저렇게 핵, 미사일, 핵잠수함 이런 거나 만들고 그냥 자기 경호만 강화하고 주민들은 그냥 계속 피조비 된 얼굴로 사는 그 북한 사회 보면은 저기는 정말 바뀌기 쉽지 않구나. 그래서 내가 후배들한테 얘기 물어보면은 이제 이런 걸 느껴요. 저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변한 거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모습이라고 할까? 이런 사회적인 분리적인 이런 모습은 많이 변했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지방의 현대화 이런 건 김정일 시대에서 상상도 못했는데 김정은 시대에서는 지방도 수도의 시설 못지않게 아주 현대적으로 짓더라고요. 이런 거 관광 도시 원산하고 삼지연 이런 거 도시 발전하고 그다음에 문화 휴양 이런데 많이 하는데 평양시 내 고향 평양이니까 평양시도 제가 있을 때보다 30년 지금 보니까 김정은 시대 지금 15년째 아닙니까? 완전히 일대 혁신으로 기적이다 할 정도로 많이 변했어요. 안 변한 게 뭐냐면은
안 변한 거 있어요. 주민 사상, 통제, 교육. 이거는 절대 안 변했어요.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볼 때는 제가 이제 30년째 북한을 보지만은 뭐 앞으로도 보겠지만은 북한을 볼 때는 외부에서 보이는 것만 봐가지고 북한을 다 판단하지 말라. 그 안에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보고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북한에서 외부 세계를 잘 보여주는 북한 당국이에요. 그거는 뭐 너무나 잘했죠. 뭐 노동신문도 뭐 개방하고 뭐 북한 TV도 이제 뭐 곧 다 보게 된다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더 말 안 해도 잘 알겠죠. 북한 TV 나오면 그냥 뭐 인터넷에 뭐 유튜브에 들어가도 다 나오는데요. 북한 외부의 당국에서 선전하는 거는 좋고 화려하고 뭐 멋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부는 북한 당국이 말해줘요? 안 말해주죠. 그거 말해주는 건 누구예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이 북한을 볼 때는 북한의 겉도 알아야지만 북한의 속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50대 50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겉을 5개 본다면은 북한의 속도 5개 보라. 10개로 봐야 된다면은 2개로 봐야 된다면 하나하나씩 보라. 똑같이 하나만 보면 편향적이 된다. 좋은 것만 보면 계속 그렇게만 그런 줄 알 거 아니에요? 또 좋은 거 안 보고 우리 얘기만 들으면 다 어두웠고 나쁜 것만 있는 줄 알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것도 보세요. 똑같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참고하세요.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와서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좀 답답하다고 할까? 대한민국 사회 답답한 거는 북한은 안 변했잖아요. 그냥 김정은이라는 뭐 지도자만 이렇게 바뀌었지 무슨 뭐 그리고 제가 말했죠. 외형적인 그 모습이나 바뀌었지 그 내부는 안 바뀌었는데 한국은 뭐냐면 특수성이 있는데 5년마다 정권이 바뀌어요. 이것도 잘 가야 5년이에요. 그좀 못하면 그냥 한 1, 2년에 바뀌잖아요. 우리 뭐 최근에 뭐 너무나 가까운 시기에 그런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꾸 뒤죽박죽이에요. 이게 정말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같은 정권에서는 너무 친북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뭐 정복 대통령이 싫어하는 말이니까 내 정복은 안 쓰겠는데 친북이 맞겠죠. 친하려고 하는 북한. 친하대는 똑바로 알고 친해야지. 이런 거. 그리고 우리는 정권의 바뀜에 따라서 뭐가 특정이 일어나냐면은 보수정권, 진보정권 다르죠. 당연히 대북정책.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고 대북정책은 똑같아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정권에 따라서 국민들의 통일, 교육인식이 달라져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정권 들어와서는 그냥 계속 북한에도 어두운 것만 보려고 보라 그러고 보수정권이 주입한다면 진보정권은 또 반대예요. 북한에 좋은 것만 보라 하고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똑같이 보라. 어두운 것도 보고 밝은 것도 보라. 앞에서 제가 그랬죠? 북한의 겉도 알고 속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30년 동안 내가 남한에서 살아보니까 이게 정권의 특성상 우리가 분단은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된 상태고 통일까지는 이거 계속 전제되는 상황이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 살기 때문에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북한이 무인도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 이웃이잖아요. 우리의 용터 같이 있고 우리 민족의 절반이잖아요. 우리 동포잖아요. 바로 알아야죠. 그런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최근 마두로가 트럼프에게 체포되었는데요. 북한을 오래 지켜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1월 3일 날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뉴스를 이제 하나 공개했죠. 그거는 바로 베네수엘라 현직 대통령 마두로를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했다 이거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에요. 뭐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했는데 보니까 마두로가 아주 그 미국의 미운 털 박히는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미국의 기업이다 자본 투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국유화를 해버렸죠. 그 다음에 이게 아편하면은 미국에서 제일 치떨리는 인물이 마두로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이거 위험한 인물이 마두로. 그리고 이제 이 마두로가 사회주의 편향적인 정책을 많이 폈지요. 집권 한 10여 년 했죠. 13년인가 이렇게 이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 사회주의 정책하면서 정책이만 좀 몰락됐고 국내 경제가 마비됐고 뭐 베네수엘라 카피가 휴지장 된 한 배낭 갖고 가도 생산병 못 산다는 건 뭐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가 다 알아요. 베네수엘라 여성들이 단돈 2달러? 3달러에 뭐 자기 몸을 판다는 거는 뭐 세계적인 다 뉴스예요. 트럼프가 거기 체포했는데 이걸 김정은이
여론이 당연히 바뀌었죠. 아마 서름이 살짝 끼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북한 쪽을 들여다보니까 그 3일 날에 북한에서 뭘 했냐면은 이게 TV로 방영하지 않고 이제 영화관, 국내 영화관에서 동시에 일제히 개봉하다시피 했는데 김정은 암살 시도를 다룬 영화를 이제 개봉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다시 말해서 김정일은 최고전함 아닙니까? 최고전함인데 그 암살 시도 영화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적대 세계력이라 가지고 반대 북한의 반대국이라는 게 이제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겠죠. 동맹은 이제 당연히 러시아, 중국이고 이 반대급 적대 세력에서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우리 혁명 수뇌부를 이제 노리고 있다는 걸 그 영화로 이제 만들어서 영화는 한 2년간 걸쳐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여주면서 뭘 각인해줬냐면은 주민들에게 우리도 알다시피 김정은의 그 동영상을 보면은 동정 영상을 보면은 경호가 엄청 푹 들어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북한 자유민주 국가도 아니고 북한 같은 폐쇄 국가에 저렇게까지 경호를 엄청 세게 한다? 그걸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마드로이 체포, 그다음엔 그 전에도 계속 그건 역설적으로 김정은이 테러에 대한 암살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그만큼 자기 경호진을 중강하는 것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마두로를 보면서 결국은 주민들에게 더 바싹 통제를 하고 자기 경호를 강화하는 명분을 세우는 거죠. 영화 보여주고 그런 걸 하는 거는 그러면서 또 이제 미사일도 동시에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 흔한 일이지만은 김정은은 알게 모르게 마두로의 체포를 보고 자극을 좀 받았을 거예요. 대신 이제 김정은 경호는 엄청나게 부쩍 높아졌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30년째 살고 있는데 처음에 한 30년 전에도 이제 그때는 안기부였죠.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김정은이 주변에 왜 김정은을 김정일이죠. 그때는 제거할 만한 인물이 없는가. 그게 좀 미스터리다 그래요. 저도 연구해봤어요. 한국엔 이제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박정희를 이제 시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국에 김정일가 있었는데 왜 북한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김재규는 세상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당연히 민주국가에서 살았으니까 한국이라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외신 뉴스도 보고 외국 소식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정일의 주변 사람들은 경호 사람들은 외국 소식을 알까? 모르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러니까 완전히 김재규는 외국을 알고 세상을 알았으니까 저 박정희가 나쁘다 하고서는 방아쇠를 당겼어요. 그런데 김정일 주변이나 김정은 주변의 그 경호원들은 바깥을 모르는 거예요. 바깥을 못 보니까 비교가 안 되고 그 사람이 나쁜 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김정은이 나쁜 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차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옆에서 총진 사람들은 있어요. 그 총진 사람들이 이거 자가 깨어가지고서는 이건 아니네 하고서는 의식이 남바돼가지고서는 이제 그 방아쇠를 당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정은 주변에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제가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주변의 경호원들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김정은 주변 사람들은 사람일까? 나는 아니라고 봐요. 동물일 것 같아. 세상을 모르니까. 딱 그것만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세상을 알고 창조성, 자의성이 있는 게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이거 제가 원론적으로 크게 말했고. 그러면은 마두로 체포돼가지고 김정은도 이제 신경에 자극될 것이고 과연 그 주변 사람들은 대체 어떤 혜택을 받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독자분들이 아주 잘해줘봤자 이제 북한에서 잘해주는 거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땐 그렇게 뭐 잘해준 대우는 아닐 것 같아요. 워낙 뭐 남북의 국력 차이가 한 60배 차이 나니까 우리 북한의 군수, 도지사 이런 사람들 우리 여기 대한민국의 일반 아마 영세민 수준만 못할 거예요. 아마 생활 수준이. 그들은 이제 국가에서 주는 그런 명예나 이제 감투 같은 건 있죠. 그런데 제가 비교할 때는 그 사람이 받는 월급을 미화로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북한의 총리, 도당 책임비서, 도지사지요? 시당, 분당 책임비서가 이제 우리 말하면 시장 군수인데 이 사람들의 수준이 받는 월급이 미화로 2, 3불도 안 됩니다. 그럼 뭐예요? 아니 우리나라 여기 대한민국에 내가 사람을까? 여기 휴지 지는 할머니도 그 영세민 그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은 1년에 그저 7, 80만 원 지금의 동에서 생계보조비 받더라고요. 이거 비교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나라 경쟁력도 기준으로 다르겠지만은 북한의 그 간부들은 뭐냐면 우리하고 다른 게 그 사람들에게도 자유가 없어요. 똑같이 폐쇄적인 사회에서 똑같은 통제를 받고 똑같은 사상 교육을 받고 산다는 거죠. 김정은의 주변에 경호원들 있지 않습니까? 넥타이 메고 다니는 것들.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대우를 어떻게 해주냐면은 근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년이면 10년이. 그 기간 지나면은 북한은 보통 이제 10년간 근무하니까, 군복무를 하니까 거기도 보통 10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대하는 동시에 김일성 고급등학교 내지는 김일성 종합대학 갑니다. 이거는 북한 국가의 기초 단체장이 될 수 있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지요. 그 밑에 단계지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를 생각한다면은 김정은의 주변 사람들은 제대해서 우리 말하면 시장이나 군수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었구나. 이건 1순위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가는데 그 넥타이 맨 사람들만 있죠. 이 사람들은 군사 계급도 최소 소저예요. 연관급이에요. 우리하고 엄청 다르겠죠. 연관급이고 제대하면은 그런 특정 대학의 특별부설반이겠죠. 그런 반을 졸업하고 딱 이제 도지사까지는 아니도 시장 군수 이런 계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디디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특혜죠. 그리고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공급, 물질 공급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후방 공급이라는 말도 하는데 이거는 최상의 대우를 해주죠. 아마 그 명절 때마다 기념일 때마다 뭐 본인들은 물론이고 그 가족까지 직계 가족까지 김정은의 선물을 내려갑니다. 선물이 내려가는데 이건 뭐 일반 사람들에게서는 뭐 꿈도 못 꾸는 그런 혜택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김정은을 보위하는데 방패가 되는 거죠. 성세가 되고 방패가 되는 거죠. 자기 한 목숨 바쳐서 김정은이 한데 날아오는 적탄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세계 대통령 경호사에 아마 김정은만큼 그렇게 특별한 그렇게 아주 철저한 완벽한 경호를 하는 데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정은의 경호부대가 모두 한 10만으로 추산되는데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꾸 의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말이 돼?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청와대 하나만 지키면 되잖아요. 거기 뭐 한 개 몇 개 대대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관저도 그 안에 있고 뭐 관저 바깥에 있다도 거기 무슨 뭐 한 개 대대?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 뭐 있어요? 우리 뭐 지방마다 무슨 대통령 별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북한은 각 도, 8개 도죠. 8개 도에 김정은이 비밀 별장이 다 있습니다. 이게 한 개 별장에 2개, 3개 대대가 지킵니다. 5, 6천 명이 지키죠. 엄청나죠. 메인 별장은 원산에 있어요. 메인 별장은. 이거는 뭐 다른 별장이 한 5배, 6배나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는 뭐 한 개, 몇 개 연대가 지킨다고 해도 과언이 않을 거예요. 그 지방에서 김정은의 별장 지키던 탈북민들이 많이 여기 왔어요. 제대해가지고서는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최상의 대우를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 병사로 이제 근무했던 분들은 그래도 제대해서 자기 고향으로 보내는 게 최고의 특혜죠. 왜냐면은 일반 병정이라면은 그것도 없어요. 그냥 모두 북한 말로는 무리배치라고 하죠. 근데 제대 10년간 제대가지고 이번에 간석지 건설장으로 몇만 명 간다 하면 그쪽으로 우르르 가고, 이번에 평양시 주택건설장으로 몇만 명 간다면 그쪽으로 우르르 제대시켜서 군복 벗겨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게 북한의 룰이에요. 북한 제대 군인 사회의 풍조예요. 근데 이제 김정은의 경호부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보내고 자기 고향으로 보내고, 거기서 이제같이 앞에서 말했지만 넥타이 맨 사람들, 딱 김정은을 밀착 경호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그런 특혜를 받고, 김정은의 경호부대가 그래서 전국에 그 비밀 별장 이 사람들 지키는 것까지 다 합해는 10만 명 충분히 넘습니다. 평양에도 전국에 이제 8개 별장이 있다 그랬죠. 8개 도에 한 10여 개 별장이 있어요. 평양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그 이상 있지요. 거긴 뭐 김수산 태양궁전, 그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있는 그 궁전, 그 북한에서는 김일성 살아있다 그래요. 김일성 김정일이 살아있다 그래요. 정신적으로 영원히 우리 함께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수령하고 똑같은 그 수준의 이제 경호 그런 걸 해요. 똑같이 김일성 시신 옆에 똑같이. 거기 뭐 그것뿐입니까? 평양에는 뭐 대표적으로 김정은 간저도 있지만은 대동강 초대소도 있고 뭐 여러 군데 김정일의 그런 비밀 별장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김정은만 전용 이용하는 지하철도 있어요. 그냥 지하철 역사가 있어요. 금수산 기념궁전 지하에 전용 역사가 있을 정도니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북한 김정은에 지키는 10만 명의 경호부대가 있는 이상 트럼프가 마두로를 체포하듯이 못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마두로하고는 달라요. 마두로 경호원들은 국상 100여 명이었어요. 아니 100여 명하고 수만 명하고 비교가 돼요? 만약에
김정은이는 자기 결심에 따라서 그 10만 명을 자기를 에워쌀 수 있잖아요. 이러면 이러는 거 아니에요. 평양 결집시키고 자기를 에워싸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마두로 지킨 100여 명의 경호원하고 김정은을 지키는 10만 명의 경호원하고 이 비교가 되는가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숫자에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두로는 보니까 마두로 경호원들은 이제 쿠바 사람들도 있었고 베네수엘라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섞여 있었는데 김정은의 경우는 그거 아니잖아요. 100% 북한 주민들이고 거기도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사상 정신 교육이 일반 사람들에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진짜 자폭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았으니까, 교육을 받았으니까 아마 트럼프 경호원들한테 자폭 교육 줬을까? 안 준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 비교가 안 돼요, 그거는. 정신교육은 전 세계에서 북한이 따를 나라는 없어요. 5살, 6살 내가 받았잖아요. 6살, 7살 때부터 김일성, 충성, 이게 총폭탄 됐잖아요. 이런 정신교육을 받는데 그 경호원들이 오죽이나 하겠어요? 트럼프는 마두로를 김정은처럼 못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리고 또 이번에 그 간만해보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마두로 체포해보고 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만약 김정은에게 트럼프가 저런 잣대를 들이댄다면은 어떨까? 그래도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마두로하고 김정은은 다르다. 핵이 있잖아요. 마두로에게 뭐가 있어? 무슨 핵이 있어요? 휴지 조각 같은 돈밖에 없는데 거기는 마두로 원이 있네. 원이 있는데 그거 정치가 잘못돼서 그 나라는 그렇게 세계 최고의 부유를 깔고도 그렇잖아요. 그 엉덩이에 깔고 앉아서도 그 소규를 깔고 앉아서도 고지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정치가 잘못된 거예요. 사회주의 정책을 계속 한 거 아니에요, 마두로가. 그러니 김정은은 뭐 80년 사회주의 정책이 그건 뭐 사회주의도 아니지만 어쨌든 독재 정책이죠. 독재 정책을 했지만은 핵이 있잖아요. 트럼프 마두로하고 다른 게 그 핵 뒤에 핵을 만들어준 거는 당연히 러시아라고 보고 저는 북한을 지탱해주는 경제적인 그런 버팀은 중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김정은을 마두로 같이는 못할 거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26년에 김정은은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김정은은 올해는 경제적으로는 어쨌든 뭐 9차 당대회가 이제 1월에서 2월 뭐 열릴 거로 하고 경제 병진 같은 활동은 계속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거는 넣지 않을 것 같아요. 핵 개발 그리고 핵 잠수함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그거는 뭐 작년에 공표했어요. 작년에 공표했고 올해 안에 이제 핵 잠수함 완성하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9,000톤급인가?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참, 북한이 아니, 북한 주민들이 밥 먹고 사는 나라, 이거 실정에서라면 그거 조금 이해하겠는데, 주민들은 지금 죽을 먹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북한 주민은. 그거는 뭐, 탈북민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먹고 있다, 지금. 그거 다른 거 뭐, 경제 지표에 뭐, 이거는 뭐, 뽕도 칠 수 있고, 북한은 조작의 뭐, 명수니까 뭐, 아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실제 가장 정확한 증언은 탈북민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탈북민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증언은 탈북민의 증언이 가장 정확하다. 거기서 살됐으니까 내가 탈북민들에게 난 30년 됐지만 지금 오는 친구들에게도 물어보는 게 배급 주냐 월급 주냐 돈 주냐 이것만 물어봐요. 그러면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심하다는 거죠. 주민들에게 노동의 대가나 식량이나 이런 건 공급 안 하고 김정은이가 이거 이상하게 저것만 만드니까 저는 비판하는 겁니다. 김정은이를. 최고 지도자면은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도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권을 방치하고 오로지 자기 생존권만 지키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그래서 러시아 파병 16,000명 파병하고 수천 명이 죽었는데 그 대가로 김정은이가 받은 거는 군사적인 장비밖에 없어요. 뭐 경제적인 지원은 못 받았어요. 군사적 장비를 제가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평양시 반항공 관련 장비 그런 것만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김정은이는 자기 목숨이 중요하지 2천만이 굶어 죽든 말든 이건 뭐 독재자는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왜냐면은 우리는 국민이 한 사람이 굶어 죽으면은 국민이 일어나서 대통령이 바뀔 수 있지만 북한은 국민이 1,000만 명 죽어도 이로 못 나는 나라예요. 북한 주민이 몇백만이 죽어도 아니 뭐 권한행군 시기 몇백만 죽었잖아요. 실제 일어났어요? 못 일어나잖아요. 그 차이에 민주국가하고 사회주의 국가는 차이는 북한하고 남한의 차이는 그거예요. 김정은이는 2026년 올해부터 더더욱 자기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군사적 물건을 만드는데 핵가 그리고 핵잠수함, 미사일 이런 걸 만드는데 자기 전념을 다 할 거예요. 그것만이 자기 지켜준다고 보거든요. 이걸 마두로 보면서 자기는 김정은이는 섬찍도 하지만 한편은 배짱 든든할 거예요. 핵이 있잖아요. 이거 핵을 저게 뭐야 김정은이 미국의
그 모르죠. 미국이 쏠 수도 있고. 근데 제일 쏘기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한국이에요. 옆구리에 있잖아요. 미국은 저 앞에 있고. 옆에다 툭 터치들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빨 같이 죽자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김정은이가 미국 때문에 계속 불나 있는데 결국은 화풀이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이때 살다 보면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옆에서 괜히 애매한 사람한테 화풀이 하는 거 있잖아요. 불특정 다수의 그런 범죄가 왜 일어납니까? 애매한 사람에게 막 그 화풀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에요. 김정은이도 핵 갖고 있으면서도 미국까지 저거 하려면은 뭐 종교하든 기술적이든 돈, 재정 쪽이든 엄청나게 드는데 그거 다 터치하고서는 가장 쉬운 게 옆에 있어. 옆에 그냥 탁 쳐버리도 되는 거예요. 이 서울이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 북한 핵 앞에서는 무서운 거예요. 그걸 이제 뒤에서 이제 러시아 푸틴하고 시진핑이 아주 잘 보호해 주는데 이게 우리로서는 진짜 골치 아프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방치할 수 없는 두 국가니까 러시아도 중국도 국가니까 김정은은 아마 2026년 변함없이 자기 생존권을 위해서 그 엄청난 돈을 국방에 투자할 거예요. 그리고 그 조금 나머지 가지고 거기 쓴 나머지 가지고 뭐 주택도 짓고 뭐 지방 공장도 짓고 그러는 거예요. 뭐 지방 공장 무슨 뭐 우리 한국의 개인 사업장 뭐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개인 기업도 뭐 몇백 명 되는 기업들 많잖아요. 그밖에 안 될 거예요. 어쨌든 김정은은 자기 거기에 위해서 올인할 거예요. 저 68년 평양 태생이고 서울에서 지금 산지 29년 됐습니다. 평양에서 28년 살았고 서울에서 29년째 살고 있네요. 97년에 와가지고 2000년부터 지금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첫 책을 낸 것이 평양으로 다시 갈까라는 그런 좀 다소 좀 도발적이고 쇼킹한 제목을 달고 이제 에세이를 냈죠. 2005년 5월달인가 첫 책을 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5년이 홀수년이잖아요. 홀수년마다 지금까지 계속 책을 내고 있어요. 2007년, 9년, 11년, 13년 이렇게 해서 지금 2026년 됐네요. 작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건 장편소설 째포고 째포는 제일동포의 줄임말. 북한에서 쓰이는 북한에서 제일 북성인 우리가 말할 때는 제일 북성인들 지칭해서 부르는 운어? 뭐 그렇게 어쨌든 좀 비속어? 이런 호칭이에요. 째포. 사실 일본에서 우리 조선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일본말로 조센징이잖아요. 근데 해서 번역하면 조선인인데 그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냥 조선인이라는 건데 듣기에 따라 우리가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째포도 북한에서 듣기에 따라 기분이 나쁘지만은 그냥 원래 풀이하면은 제일동포의 줄임말로 제포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다. 어쨌든 북한에서 제일동포를 지칭하는 하나의 운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1959년부터 84년까지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지만은 우리 정말 9만 3천여 명, 약 10만 명에 달하는 제일 북성인들이, 제일 동포들이, 제일 한인들이 저청년에 친북 한인단체였죠. 일본에 있는 한인단체 친북단체였죠. 이 단체에 호황된 북조선 인민의 지상낙원이라는 호황된 선전에 속아 넘어간 약 10만 명의 제일 동포들의 비운의 삶을 여기다가 좀 리얼하게 그렸습니다. 소설 배경은 배경 장소는 일본 도쿄 그리고 평양과 총진 이렇게 크게 3개 도시를 함흥까지 4개 도시를 이렇게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때 일어난 있었던 일을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평양에서 벌어진 일, 평양에서 또 도쿄에서 벌어진 일, 함흥과 총진에서 생겨났던 제일동포들의 비율의 그런 삶을 좀 이렇게 리얼하게 집필한 소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그 작가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사 개공기자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탈북민들을 지금까지 한 200여 명 인터뷰했고 남한 사람들을 한 100여 명 인터뷰했어요. 총 300여 명의 인터뷰했고 그 속에서 제일동포 자녀들을 한 서너 명 인터뷰했던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제가 영감을 착상해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되었고 다음 책은 아무래도 또 우리 탈북민과 관련한 그런 책을 쓰고 싶은 충동이 계속 있고 그래서 탈북 역사는 정말 말 그대로 분단의 역사이고 이게 곧 통일의 역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북한의 실상을 겉에 있는 좋은 얘기가 아니고 북한의 실상, 실지, 좋든 나쁘든 실지 있는 얘기를 증언해 줄 사람은 탈북민밖에 없거든요.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학자, 연구가들이 그냥 책상에서 하는 거 가지고 북한의
대변할 수는 없잖아요. 연구는 할 수 있어도. 나 우리 살았던 사람들의 체험과 증언은 이건 소중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뭐 꼭 저뿐이 아니고 여러 탈북민들이 쓰는 이제 뭐 자서전이나 또 뭐 에세이든 또 이런 소설이든 탈북민들이 고귀한 경험을 토대로서 나오는 이런 저서들은 정말 통일 역사에 가장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지금 20년째 애착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작가 기자 활동을 합쳐서 거진 20년째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일에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